안녕하세요.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대표 김순례인데요. 오늘은 제가 영화 감독의 본분에서 벗어나서 이 GV를 진행하는 진행자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준호 감독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를 해주십시오.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희 그 카라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감독님이 그 동물 애호가 동물보호 단체나 아니면은 그 동물 복지나 관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특별한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독님 설국열차 끝나고 제가 뭐 듣기로는 헐리우드에서 뭐 다른 영화 제안도 많이 있었고 또 감독님 개인적으로 뭐 다른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옥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 혹시 어떤? 사실 그 설국열차 준비할 때 이미 이제 옥자 시나리오도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그 한국 쪽 미국의 플랜 B나 뭐 넷플릭스가 같이 들어오기 전에 저랑 이제 2명의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한국에. 2010년에 모여서 제가 썼던 간단한 스토리라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공유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체코에서 설국열차 찍을 동안 또 한 명의 이제 젊은 예비 작가가 이제 한국에서 옥자 자료 조사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계기는 글쎄요, 제 동물에 좀 관심이 많고 SBS TV 동물농장을 자주 보는 일요일 아침마다 그 프로 보면 이렇게 동물 얘기랑 그 사람들 사는 얘기가 같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초원을 뛰는 막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소시민들의 삶하고 이렇게 엉켜 있는 우리 동물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일관된 컨셉이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인데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 10년경에 이제 마음을 먹게 됐는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뭐 TV 동물농장 같은 프로라든가 또 제가 또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다가 헤어졌던 뭐 기억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이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옥자를 만들기 전에 봉준호와 옥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 혹시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혹은 뭐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작품을 만들고 나서 어떤 큰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순대랑 소시지를 끊었죠. 이 영화에 보면 틸다 스윈턴이 소시지를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자사 제품을. 그런 걸 찍을 땐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군침이 돌긴 했으나 본능적으로 가공육 안 먹은 지는 오래됐어요. 고기, 저는 완전한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 되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뭐 계란하고 저기 그때 문자로 얘기했었잖아요. 계란이랑 해산물 먹는 정도인데 페스코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요. 최근에 저기 노원구 쪽에 조감독들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옥자 순댓국이라는 집이 옥자 로고랑 마크를 그대로 또 써서 또 개업을 했더라고요. 새로 개업한 집인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원망하는 건 아닌데 또 이 자영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험난한 자영업의 세계에 뛰어드셔서 뭔가 또 나름의 마케팅을 펼치신 것 같은데 원망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넷플릭스 분들이 무슨 저작권 소송을 걸까봐 좀 불안하고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런 가게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으면 감독님의 메시지를 반대로 해석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은 기점을 해주세요. 이게 소송이 굉장히 크게 벌릴 수도 있으니까. 금돼지 꽤 크잖아요. 실제 금은방 가서 금돼지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는 저거보다 되게 작아요.
실제 저 정도 부피의 순금이면 사실 되게 비싸요. 오히려 아무리 그 돈을 모았기로서니 그 희봉 할아버지가 과연 저런 금대지를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상당히 액수가 커요. 그래서 엄밀히 그냥 객관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이자가 손해 보는 장사예요. 그렇게 세니까 가격이 여기 금은방 업주분 계시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크기의 금대지면 낸시가 많이 남겨요. 그래서 흔쾌히 보내주지 않았을까. 네. 대신 그 이자가 생애 최초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하는 건데 미국까지 와서 그거를 되게 좀 참담하고 씁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반대로 또 그냥 미자가 낸시 수준에 맞춰준 거다.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잖아요, 낸시는. 그냥 오로지 우리는 죽인 것만 팔아 뭐 이러고 가격이 싸면 다 먹을 거야 뭐 이런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그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어떤 설득이나 대화나 호소가 안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미자도 자존심이 있는 애인데 최후의 수단으로 옥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건 꺼낸 거고, 그 거래를 했다고 해서 뭐 미자란 애가 영원히 파괴됐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쓰라린 경험이지만 애가 파괴됐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그 찍을 시점에는 이제 금돼지 가격에 대한 논란은 이미 끝나 있었고 금돼지를 이렇게 씹는 장면에서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 같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국에서 그런 문화가 있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존 부어맨의 제네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아일랜드에 실전했던 대도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거기서 도둑놈이 이제 장무레비한테 금을 주면 그 아일랜드 장무레비가 금을 이렇게 이빨로 칵 깨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여기 카라분들이나 임술래 감독님이 더 전문적으로 많이 입장이 있으실 텐데,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공장식 축산 부분이 사실 그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진 것이 최근 몇십 년의 그거예요. 그 인류가 고기를 먹어온 지는 수천 수만 년 됐지만 최근에 어떤 비즈니스 논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그 공장의 그런 소나 돼지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기계와 메커니즘을 되게 큰 연구 투자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윤이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의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급으로 수요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그 공장식 축산이 없었을 때도 인류는 그 일정량의 고기를 먹으면서 잘 지내왔거든요. 물론 뭐 인구 증가가 있고 식량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꼭 공장식 축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오히려 공장식 축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또 문제들이 많아요. 그 영화에서도 옥자가 이제 똥도 막 싸고 방부도 끼고 그러는데, 그 공장식 축산에 막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 모여 있는 소들이 그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방부에서 나오는 그게 그 웬만한 대도시의 그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더 심하게 공기를 오염시키고, 또 그 소나 돼지들이 먹는 물의 소비량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소비되는 물, 그 다음에 또 GM 사료를 막 먹여요. 그 공장식 축산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가 이대로 방치하면은 사실 정말 위협적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쪽도 그렇고 그쪽 그 공장식 축산하시는 분들이 워낙 파워가 세서 의회 쪽이나 뭐 FDA 쪽의 로비력도 워낙 막강하고,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비판하는 그 운동을 하고 다큐멘터리 만드신 분이 살해당한 경우도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그 수녀님인데 연사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영화 찍으면서 가끔 약간 무섭다 되게 지금 절실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 나가야 되고, 경제적 형편은 여유롭지 않은데 고기를 또 너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한때 고기 매니아로 지낸 적도 있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은 이제 점점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물 복지 농장 인증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그런 농장들이 점점 늘어나야 될 텐데, 그 속도는 아직은 비록 느리지만 그런 인증받은 농장들이 있고, 그곳의 육류는 아무래도
비싸겠죠. 유통량이 적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것을 20,000원짜리 고기를 한 번 건너뛰고 2주에 한 번 먹는 것으로 하면 고기에 지출하는 가게 경제의 그 양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맞춰 나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이 영화를 본 모든 분들이 일순간에 다 비건이 돼야 된다거나 또 육식을 하는 육식 자체를 비난하거나 이런 육식하는 개인을 비난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특히 아까 옥자순대국 얘기도 했지만 그 돼지갈비집 하시는 분들이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삼겹살집이나 그분들은 사실 축산 대기업인 것도 아니고 그걸로 생계 꾸리시면서 자녀들 대학 보내고 이런 건데 자영업이 또 힘든 세계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안할 때도 있죠. 근데 그분들 하루아침에 두부전골 가게로 전업하세요. 이렇게 강권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인류적 차원에서 크고 넓게 미래를 봤을 때 이건 정말 줄여나가야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희망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또 그런 과학자들이 배양육 같은 거 개발하고 있어요. 뭐냐면 큰 액체 풀 속에 두부처럼 생긴 고기 덩어리들인데 얘네가 이제 증식하는 거야. 그 배양육이 이제 상용화되게 되면 더 이상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도 육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고기 블럭 같은 게 있고, 근데 그게 설국열차 원작 만화 1편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마마라고 해가지고 기차 안에 사람들이 그 마마라는 육류를 먹는 게 영화에는 없는데 원작 만화에 있거든요. 그게 실제 연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직 상용화해서 사람들한테 시판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제 인류가 공장식 축산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점점 더 투자와 이제 과학 기술을 집약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되게 맛있는 고기를 계속 먹고 싶은 분들은 그런 배양육을 먹으면서 동물들을 이렇게 도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공장식 축사는 크게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어마어마한 수의 어떤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많은 초지에 사료용 초지를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 GMO를 많이 살포하게 되고 농약이나 이렇게 하면서 해양이나 토지도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제3세계 그분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먹어야 될 식량의 어떤 초지를 다 어떤 사료용 어떤 곡물을 키우는데 소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아를 더 유발하기도 하고 또 밀림을 자꾸 배해서 이제 하니까 어떤 산림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의 유발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동물이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감독님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우는 환경, 도살, 그다음에 강제 임신 여러 가지 단계에서 도살장이나 그다음에 인공수정하는 그런 인공수정이 아니죠. 어쨌든 강제로 임신시키는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임신시키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물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 강금틀 우리가 흔히 스톰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아주 좁은 쇠창살 안에 돼지를 가둬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60cm, 2m니까 요거보다 조금 크거나 그런 정도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의 세로보다 좁은 거기 때문에 한 방향밖에 바꾸지 못해요. 돼지는 평소에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동물인데 그런 상태로 평생 뒤로 돌아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돼지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지푸라기나 땅 속에 파서 먹이를 구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아주 지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운동량이 많고 사회적인 동물이 모성도 풍부한 그런 동물인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인간의 먹이 기능으로만 만약에 모던이 아니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생존을 하지 못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 강제로 인공수정돼서 새끼를 한 번에 날 때 7, 8마리씩 임신기간이 한 114일이라고 하니까 한 4달이면 1년에 새끼를 낳고 한 3주, 2주, 3주 동안만 모유수유를 하고 거기서 또 바로 또 임신이 돼서 1년에 한 3번, 많게는 3번, 적어도 2년에 한 4, 5번 정도를 출산을 하다가
그 아이들도 출산량이 떨어지면 한 2년, 3년 내에 또 도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정식 축산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인류가 오랫동안 동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사냥, 수렵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채식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이 공장식 축산 때문에 너무 싸게 먹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먹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를 보면 1년에 1인당 육류 소비량이 46kg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이 23kg 정도가 돼지고기예요. 근데 그게 저희들 1970년대, 60년대에는 저희가 1년에 돼지고기를 먹는 게 몇 번 되지가 않았거든요. 잔치날 생일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식단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먹는 거는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의 지금보다는 좀 돼지들의 복지에 신경을 쓴 동물복지 인증 고기를 좀 비싸더라도 좀 줄이면서 먹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덧붙이자면 그래서 옥자를 돼지로 설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긴 건 되게 하마같이 생겼는데 왜냐면 돼지가 제일 억울하거든요. 돼지만큼 음식으로 보이는 동물이 없어요. 사실 소는 밭이라도 가는데 그 돼지는 정말 보면 일단 우리도 부위별로 생각하고 삼겹살이 어딜까, 항정살, 순대, 소시지 너무나 음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되게 돼지가 영민한 동물이거든요. 사실 되게 청결하고 진돗개보다도 평균적으로 IQ가 높다고 해요. 물론 IQ가 낮다고 도살해도 되고 높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돼지를 더더욱 음식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음식으로서 친숙한데 내가 돼지라면 내가 돼지 입장에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옥자에 그래서 섬세한 감정 같은 걸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 도살장 그 코럴웨이 그것도 설계하시고 템플 그랜딘 맞죠? 네. 갱년기가 되니까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템플 그랜딘 맞죠? 네. 그분 책이랑 다큐나 인터뷰를 많이 봤죠. 제가 직접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엄청 큰 이제 도살장 그들은 슬로터하우스란 단어를 되게 싫어하고 되게 자랑스럽게 이제 비프 플랜트 우리는 소고기 공장이야 강조하는데 거기를 직접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템플 그랜딩이 설계한 그 허브 코럴웨이로 돼 있어요. 죽으러 들어가는 소들의 공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코스로 설계한 그 진입로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자부심이 강해요. 엄청 큰 규모의 도살장인데 우리는 되게 현대적인 시설이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있고 휴메인 소사이어티나 미국의 NGO들도 우리 공장을 다 인증해줬다. 정부뿐 아니라 FDA뿐 아니라 우리는 NGO들한테도 항상 우리 시설 보여주고 항상 그들과도 의논을 한다는 식으로 되게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현대적인 시스템인데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 무섭고 살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 갖춰져 있는 자동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치 무슨 현대자동차 공장처럼 자동차 공장도 플랜트고 이들은 기프 플랜트인데 역설적인 거는 이제 자동차 공장은 대부분의 공장들은 조립을 하잖아요. 어셈블을 하는 건데 이 비프 플랜트 도살장은 해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사실 되게 무섭고 끔찍한 건데 어셈블이 아니라 디셈블을 하는 거죠. 그 분해 과정을 제가 하루 종일 다 봤어요. 그래서 실제 거기 가면 그 소리, 사운드나 특히 냄새 우리가 도살장 관련 다큐나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음식산업 다큐나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다큐멘터리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 그 공간에 갔을 때 완전히 저를 압도해오는 거는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든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한 달 동안 계속 내 몸을 따라오는 느낌이 막 들고 그럴 때 피냄새와 살과 분비물이 뒤섞인 또 그걸 가열하고 가공하는 냄새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무시무시하고 동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자동화돼가지고 되게 정교한 기계 장치들을 막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또
공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낸시 같은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의 문제예요. 사실 그분들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걱정해서 그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 시장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또 제품도 만든 거고. 실제 그 도살장에 가보면 그때 제가 콜로라도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화에서도 대부분 묘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도살장 씬을 보고 되게 무섭다, 끔찍하다고 반응하신 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실제 도살장들 중에는 가장 그들 표현에 의하면 모던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인도적인 권총 같은 걸 막 쏴서 죽이잖아요. 그걸 스턴건이라고 그러는데 일순간에 뇌를 관통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되게 무섭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현대적이고 빠르고 고통이 없는 방법이라서 미국 NGO들도 그거를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어찌됐건 그건 도살이고 되게 무섭죠. 그 생명체가 이제 상품으로 딱 전환되는 모멘트인데 딱 죽으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도살장은 현대화된 곳이고 여전히 칼로 이렇게 소 목을 밑에서 어떻게 자르는 유럽의 도살장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하다가 이게 뭐 템포가 안 맞고 하면 막 빨리 안 죽고 막 소도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막. 그래서 오히려 방아쇠를 당기는 그게 가장 자랑스럽고 NGO들도 권하고 가장 고통이 적은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기에는 너무 섬찟하고 무서운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설이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아까 그 홍범님이 공정식 축산에서 이제 뭐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동물복지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그 공정식 축산 대규모 밀집 사육을 할 때 그 동물들의 고통을 관리하는 사람들, 일하는 인부들도 굉장히 사실은 그게 어쨌든 무신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악취나 뭐 소금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들도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또 도살장에서도 굉장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러다가 대규모 뭐 이렇게 구제역이나 AI 생겨가지고 또 생매장을 하면 거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 그래서 이 공정식 축산이 사실은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린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아마 도살장에서도 좀 유심히 보셨겠지만 사실 그런 좀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페니쉬 이민자였어요. 다 스페인어를 썼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규모 닭 농장이나 돼지 농장에 이제 이민 노동자들이 많이 동남아에 이런 일을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라면 그런 우리 고기가 생산되는 환경 이면에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제 바코드가 찍힌 미란도사 소세지가 되는 그런 슬픈 운명인데, 그 돼지들은 그곳을 비육장이라 그래요. 그 도살장 주변에, 영화에서는 슈퍼돼지, 어디 딴 곳에서 트럭으로 데려와서 바로 도살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도살장 건물이, 거대한 건물이 있으면, 제가 갔었던 콜로라도 그런데 도살장 건물이 거대한 게 있으면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평야지대에 수십만 마리의 소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비육장, 피드야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 그대로 사료를 6개월간 계속 먹여서 적당히 살이 이제 도축할 정도의 부피가 이제 체중과 살이 찢어지면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차로 한 20분, 30분을 그 들판을 달려도 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벌판에. 그래서 걔네들이 뭐 6개월 넘게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라가지고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가 맞춰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농장에서 소들이 또 그만큼 죽은 숫자만큼 또 와서 공급이 되고, 이제 피드야드라는 곳인데, 제가 그 도살장 실제 보면서 받은 정서적인 쇼크가 뭐였냐면 그 내부, 도살장 내부 이제 견학시켜 줄 때는 제가 그 하나하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기계들이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왜냐면 사진을 못 찍게 했거든요. 보여주는 거는 허락을 해서 이제 견학을 자세하게 시켜줬는데 대신 촬영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막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기억하려고
그 갱년기와 싸우며 막 이렇게 막 긴장하고 본 데다가 솔직히 말하면 들어가서 보는 광경들이 이 영화에 나온 거에 한 10배 이상으로 끔찍해요. 뭐 하루 종일 서서 그 소 눈깔만 안구만 도려내는 그 히스패닉 노동자도 있고 그래요. 99.9%가 다 남미에서 오신 분들인데 멕시코, 볼리비아 이쪽 불법 이민했다가 눌러앉은 분들 해가고 백인은 슈퍼바이저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기계 소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모든 과정을 보는데 그게 되게 초현실적이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거의 한 7시간인가 8시간 만에 마침내 이제 잠깐 바람을 쐬러 도살장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공기가 확 하고 살겠다 하는데 긴장이 약간 풀어졌는지 어쩐지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하필이면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꾸불꾸불 소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그 입구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방금 전까지 한 6, 7시간 동안 이 안쪽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다 봤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분해되는지를 그 모든 디테일을 다 본 상태에서 딱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피드야드의 소들이 이제 그 죽음의 행렬이지 뭐 그 꾸불꾸불 줄지어 들어가는 애들하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템플 그랜드니 이렇게 설계를 잘했건 어쨌거나 이들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걔들하고 이렇게 딱 얼굴을 마주쳤는데 그 정서적 감정적으로 되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도살장 내부에 7시간 있을 동안은 그 웬만한 호러 영화나 하드코어 영화보다 더 황당한 막 그 유닛 랩에 싼 혓바닥 보여주고 막 거기 노동자들이 막 이거 이 박스에는 다 혀만 가득해요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위생적이죠 이러면서 혀를 이렇게 감독님 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이렇게 뭘 반응할 틈이 없었다가 그걸 다 보고 밖에 나왔는데 그 과정을 겪게 된 애들이 쫙 줄지는 걸 본 거예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러고 가는 애도 있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들어가려고 막 버티는 애들도 있고 그거 볼 때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장 안에서 미자가 목격하는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살장 그걸 다 보고 나왔을 때 이제 곧 죽게 될 아이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자나 또는 옥자의 감정이 사실 제가 그때 느꼈던 걸 비슷하게 거기에 해보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은 도살장 내부보다도 그 밖에 그 피드야드, 비육장 거기에 대기 상태로 있는 그 슈퍼돼지들 이들이 더 어떻게 보면 슬픈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시나리오 초고 구상할 때 북미 전역의 ALF 멤버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거기에 동원이 돼서 한 3,000명 정도가 도살장을 쳐들어와서 그 비육장의 모든 슈퍼돼지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장면을 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마리의 새끼를 구출해내고 구출이 아니라 사실상 돼지가 입양시킨 거죠. 그것도 뭐 미자가 쳐들어가서 빼내온 게 아니니까 단 한 마리의 새끼 돼지만 극적으로 입양이 되고 나머지는 그들의 운명의 길을 걷는다. 그게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고 그것이 영웅이 남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다 해방되는 걸로 썼으면 가격이 더 들었지 않겠어요? 어디로 가요? 그 돼지들이 이거는 뭐 동물단체가 알아서 그 우드스탁 무슨 생츄어리 이런 데 있잖아요. 동물 피난처. 거기는 수용 가용 수용 인원이 숫자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혹시 이 영화 보시고 저는 이 영화 보면 채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영화 보고 난 내일부터 고기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제일 빨리 손들어서 이분께 우리는 왜 걔는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영화 보고 혹시 나 ALF 단원될 거야. 분께 제가 포스터를 절대 신분을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옥자 촬영 중에 이제 우리 영화인들이 항상 회식을 하면 촬영 중에
대부분 이제 삼겹살이거든요. 영화인들 항상 이제 촬영 중에 힘들고 하면 뭐 배우나 제작자나 감독분이 이제 오늘은 회식을 한번 합시다. 대부분 삼겹살 집을 향하죠. 근데 옥자 때는 우리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뭐 웬만하면 특히 돼지고기는 옥자는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갈 곳이 되게 없더라고요. 우리의 식생활 환경 자체가 서울 만약에 뭐 비건 생활 하시던 분이 서울에 오면 갈 수 있는 곳이 저기 뭐 사찰 음식 하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되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은 마치 무슨 그게 트렌드나 패션처럼 비건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뭐 비건 식당도 되게 많고 또 뭐 심지어 페스코 뭐 아까 얘기도 했지만 뭐 페스코는 위선적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의 상황은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뭐 그런 미국조차도 예를 들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뭐 고기 없는 월요일인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안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동물을 보호하자 뭐 채식하자 이러면은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더 되게 유난 떠는 사람들로 많이 인식을 하는 우리가 그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유난 떤다 그리고 뭐 잘난 척한다 뭐 혼자 쿨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빈정거림의 반응이 많잖아요. 그 허들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휴메인 소사이티 같은 단체도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애면서 접근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옥자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돼지고기를 좀 안 먹어보자. 그래서 삼겹살을 드실 분들을 드시되 또 회식 장소에 뭐 예를 들어 뭐 해산물 쪽으로 또 준비를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각자 선택해서 좀 선택의 폭이라도 주자 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도 개고기 관련된 영화도 제가 찍은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프란테스일 때 거기서 배우지봉 선생님이 아파트 단지에 왕편을 담아서 드시고 개를 드시는 분, 또 개를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 뭐 그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프란테스에 비해서는 옥자 인터뷰 기간 중에 되게 흥미로운 여자 기자분을 만났었는데 옥자 보면서 자기가 많이 울었고 또 자기랑 오래 생활했던 반려견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날 때 그때 생각도 나오면서 저랑 인터뷰 중에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반려견 막 가족으로서 그런데 또 소고기 돼지고기는 또 자기가 좋아하고 그래서 철학적인 고민 끝에 개도 먹기로 했다고 동물에게 공평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 이왕이면 다 안 드시는 쪽으로 해보지 그래서 그건 힘들다며 자기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자기 반려견 얘기하면서 막 우세요. 그래서 공평하게 개도 일정 기간마다 개도 보신탕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젊은 여자분인데 그래서 야 이분 독특하시네. 그래서 물론 그분의 본인의 판단이니까 존중합니다만 그래서 이왕이면 다 안 드시는 쪽으로 한번 시도해보지 그러셨어요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강아지 쪽 얘기하면 또 아니 뭐 그러면 소돼지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허들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ALF를 묘사할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동물권 운동하거나 이런 분들을 또 괴짜나 유별나고 약간 뭐 크레이지한 사람들, 또 뭐 유난 떠는 사람들을 보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실버가 그 빼짝마는 실버가 이렇게 토마토를 먹네마네 하면서 뭐 에틸렌가스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멤버들이 그 아이를 유난스럽다고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분할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내부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은 얘를 아유 유난 떠네 하면서 보면서 오히려 다른 멤버들과 보는 우리 관객들은 좀 더 가까워지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이 단체로 다 이상한 애들이 아니고 쟤들도 이러저런 입장이 있고 또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선을 긋지 않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였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발로 신을까 뭐 이런 이 제목도 되게 위트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완견을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식탁 위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잖아요, 집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편리하게 그걸 그 두세 개를 구분짓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동물이지만 다른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영화는 가족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얘기라서 그 편한 경계선을 허물고 싶었던 것인데, 개에 대한 부분을 사실 우리가 순차적으로 허들을 넘어야 된다라는 접근법으로 봤을 때 일단 개 도축에 관한 부분부터 일단 먼저 그 서명운동도 하셨고 운동을 하신 건데, 저는 그런 단계별로 하는 접근이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박 논리를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약간 아니 왜 뭐 동물 차별하냐, 그래서 아까 그 여자 기자분처럼 개도 먹을래 하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 접근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옥자도 옥자지만 뭐 예를 들어 실제 축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실 친동물 인증식에 뭐 옥장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수익성에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수익성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나 지자체나 뭐 NGO 쪽에서 의식을 갖고 서포트를 해줘야 그게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옥자도 뭐 보시면 좋겠지만 그 제가 영화 준비 과정 중에 그 황윤 감독님 그 잡식 동물의 딜레마, 거기 보면 실제 이제 친동물적으로 양돈하시는 분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황윤 감독님 남편분 캐릭터도 되게 재미나고 육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막 불태우시는 남편분이 나오는데 정말 잡식 동물의 딜레마죠. 잡식 가족의 딜레마. 맞아.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